비만에 대한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냥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식단의 문제다. 해결책은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게 먹는 것이다. 약간의 의지력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비만이 그저 연령을 지나치게 섭취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혁명이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멍청한 사람들은 싫어한다면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멍청한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셀키스 쉽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중 감량이 쉽다고 생각하는가? 그리 쉽지 않은지는 몰라도 원리만큼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한가? 여전히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덜 먹고 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열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줄이고 매일은 못해도 어쨌든 몸을 움직여서 운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운동으로서를 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대부분 그냥 덜 먹는 쪽을 택한다. 만약에 에너지 균형 모델이 옳다면 까놓고 말해서 열력하고 곱직에 건강하고 있으니 반박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건 이 단순한 격언도 마찬가지다. 덜 먹고 더 움직이라.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이 조언은 기본적인 4세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이 말은 지금까지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다. 오늘날 현대인은 여러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 조언을 따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 비만을 다루는 기사 달린 댓글만 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고대 의학 조언이 얼마나 간단하고 반박 불가능한지를 증언한다. 어쩌면 이 상식대로 살 빼기 원래는 간단할지도 모른다. 여러 호르몬이 체중을 통제하는 복잡한 기제가 알려있지만 여전히 과체중이 있는 사람, 구한다면은 이럴 때면 뚱뚱한 사람들은 발톱에 살이 파고들어서 아니면 손이 아파서 아니면 다리를 절단해서 의사를 찾아 가더라도 매번 살을 빼라는 말을 듣곤 한다. 건강을 위해서 체중관리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형성된 탓에 그리 겪는 질환과 무관할 뿐더러 심지어 요청한 적도 없는데 식단 관련 조언을 듣기가 일수다. 이런 달갑지 않은 조언은 낙인 효과를 처리하고 이로 인해서 뚱뚱한 사람의 상태는 더 나빠져 아예 건강관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영국 주요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건강관리 지침에는 언제나 감량이 포함된다. 감량하자, 줄이라, 덜 먹자, 단식하자, 이런 거죠. 병원 의사나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 모두에도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은 뜨거운 강자다. 이들은 각양각색의 집안 분래 전략을 소개하는데 하나같이 일량 제한이 군세를 빼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전제한다. 난 오래전부터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관찰해왔고 표면상 몇몇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같았다.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내쓰면서 그들은 거니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의 책임. 왜 뚱뚱하냐? 운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환경이 이렇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간단할까? 이 전장에서 우리는 비록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긴 했지만 필요할 경우에 호르몬의 강력한 제어 시스템이 우리의 신전대사를 급격하게 바뀌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실시하는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영향이 상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 문제는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 생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질 차원에서 정교하게 진화되었으나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변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낮다. 확률이 낮다. 추워서 사람을 열량 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젊은 여성을 연관부에 따르면 음식 섭취량 제한이 풀리고 나서는 체중이 원래대로 빠르게 돌아갔다. 체중이 돌아가 버리지. 열량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제 위치로 체중이 돌아가 버린다 그런 거죠. 수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비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지만 다이어트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도리어 작년에 다이어트로 살을 뺐거든요. 이렇게 물론 위에서 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도 열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빼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간 실시하는 햄스터들은 광저 기성에 반응하면서 체중 조절을 계절에 따라서 체중이 달라집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식단을 조절해서 햄스터의 몸이 설정한 체중 조절 아래로 체중을 떨어뜨려도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는 본래의 체중 조절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양들도 계절에 따라서 체중이 달라지는데 양들은 습성상 가능한 많이 먹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체중 변화는 식욕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 변화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포유류는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체중 조절점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체중 조절이 변화가 있다. 체중 조절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것도 체중 조절점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한다는 뜻이죠. 우리 몸을 특정 방향으로 꾸준히 압박하면 체중 조절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꽤 힘든 일이지만 실험실에서 생기를 인위적으로 뚱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로 지역에 지방과 당분이 높은 먹이만 제공하고 다른 음식을 제한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평소 식단에 들어가면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쥐들도 있지만 살찐 몸을 유지하는 쥐들도 있습니다. 체지상 살이 찌은 쥐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뚱뚱한 채로 지낼수록 그 체중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과체중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체중 조절점이 바뀝니다. 과체중이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고정적인 체중 조절점이 아니라 유동적인 체중 조절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중 조절점 설정 원리에 관해서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 물론 렙틴 등의 여러 호르몬과 시생하부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몸이 선호하는 체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체중 조절점을 올리거나 다시 내리는 변수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초기에는 체중이 줄더라도 이후에 다시 살이 찌면 다이어트 전보다도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보였다. 실제로 다이어트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살이 더 찌는 결과로 나올 때가 많다. 쪼그라든 고환. 다이어트에 관한 데이터가 천차만별인 주된 원인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업계 종사자들의 무분별한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다이어트와 영양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를 실시하기 어렵게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극도로 식단을 제한한다면 분명히 체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강제 수용소에는 뚱뚱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살 빼는 일은 간단하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용감하게 반기를 든 이들의 입을 막는 논리이기도 하다. 사람이 굶주리면 당연히 체중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영양학 분야 연구에 선도된 안셀키스 1945년에 비염자 36명이 굶주림을 겪는 동안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관찰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미네소타 기아 실험이다. 엄격하게 열량을 제한한 식단을 섭취한 비염자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보다도 체중이 25%가량 줄었고 이후에 다양한 조언과 식이요법에 따라서 정상 체중을 회복했다. 이 실험의 목표는 기아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금체중으로 몸무게가 심각하게 줄어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끔찍한 굶주림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특히 중요한 실험이었다. 비염자들은 대체로 실험에 자원한 양심적인 병의 거부자들로 전쟁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고 그만큼 대담하고 의욕이 넘쳤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초심을 떠올리며 의욕을 치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구진은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 섭취량을 1600칼로리로 제한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흥미롭게도 이 열량은 오늘날 인기 있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양과 다를 바가 없다. 비염자들은 끔찍한 굶주림에 몰아넣는 시험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연구진은 단계별로 실험을 설계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는 파괴적인 수준이었다. 시험을 마친 후에 기수는 기아 실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그만큼 혹독하고 잔인하니 결코 반복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반복하지 마라. 키스는 이 다이어트 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할지 예상하지 못한 게 틀림이 없다. 비염자들은 지방 감소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느라 신진대사 활동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기초대사량이 40%가량 줄었고 체온이 떨어졌으며 맥박이 느려졌다. 또 추위와 피로 그리고 멈추지 않는 허기에 시달렸다고 보고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판단을 번복했으며 수면장애를 겪고 환청과 환각도 경험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졌으며 고관 크기가 줄어들었고 성욕이 감퇴했다. 이들은 nep틴이 결핍된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과 놀라울이 많지 유사한 생리적인 변화를 따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장기간 열량을 제한한 비염자들은 기수의 병에 따르면 준기화 상태의 심경증 증상을 보였다. 음식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였으며 특히 우울증을 비롯해 수많은 정신건강 문제로 드러났다. 비염자 대부분의 식사 제한 기간 내내 불안정한 감정이 시달렸고 일부 참가자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 실험의 후유증을 알았다고 한다.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며 외톨이로 지냈고 자기를 비판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변덕이 심해지고 불안해하고 치우해졌다. 자기 몸에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앙상하게 말랐으면서도 뚱뚱하다고 여겼다. 음식에만 집착하고 다른 일에는 의욕이 솟지 않았으며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사회생활의 폭이 좁아졌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영화를 보다 배듯이 나와도 별로 눈길이 가지 않는데 음식을 먹는 장면은 한컷도 놓치지 않아요. 이상식의 행동과 강박 행동을 보이는 비염자도 많았다. 커피나 차를 엄청나게 마시되고 쉬지 않고 껌을 씹기도 했다. 몸을 자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도끼로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사람도 있었다. 열량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 비염자들은 회복 단계에서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음식을 섭취했고 몸무게가 늘어나 기아 실험 이전의 체중에 근접했다. 이는 우리 몸에 체중 조절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 결과였다. 다이어트 업체에서는 체중이 감량된 상태로 우리 몸이 재조정될 가능성을 선진하지만 기아 실험 참가자 중 감소한 체중 그대로 몸이 재조정된 사례는 분명히 없었다. 감량 전으로 체중이 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지방이 늘어나 날씬한 몸매를 찾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실험 자원자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고 오늘날에는 안전면이나 윤리적인 이론 같은 실험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때 얻은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실험으로 굶주림이 인간의 심신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알게 되었고 기아에 맞서서 싸울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심각한 피해를 위한 수많은 조치는 기수의 기아 실험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다. 굶주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잔인하고 강렬하다. 미네소타 실험을 보면 기아를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변화는
거식적 환자들이 겪는 증상과 흡사하다. 굶주림은 사람을 은둔시키며 은둔이 탈출구의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부대끼임 있는 평범한 삶이 더는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는다. 다이어트 이력이 섭식 장애 위험 요인이며 사람들을 위해서 은신처를 찾는 행동이 과거의 연령 제한 다이어트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누구든지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을 엄격하게 제한하면 영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도 미네소타 실험에서 급속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비만인들이 연령 제한 다이어트를 실시할 경우에 그렐린 같은 호르몬의 기하 상태와 비슷한 수준의 도드라고 렙틴 호르몬 신호에 따라 몸이 비상상태에 처했다고 인지해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인다. 그 결과 우리 몸에는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기하 상태일 때 나타나는 변화가 그대로 나타난다. 체중을 감량한 뒤에 다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같은 변화를 몇 년 혹은 평생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다이어트 중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전략도 그만큼 다양하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도 수만 가지라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한 혈량 제한 다이어트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대체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 그 결함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비만 관리에 관한 한 사람들은 이 처방을 가장 흔하게 받는다. 장기간 의료 치료를 받는 이들에게 식생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만은 단순히 식생활 문제만이 아니라 비만은 호르몬 문제다. 우리 몸은 생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진화했고 혈량을 제한하면 이 시스템에 맞서게 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은 체중 조절점으로 돌아가기는 길에 흐르는 전문가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살찌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려고 강요한다. 마땅히 해내야 하는 기본 가지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처럼 취급한다. 뚱뚱한 사람은 좋은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지극히 간단한 지침을 따르지 못해서 이 병 저 병에 걸리고 추하게 늙어갈 사람들이다. 덜 먹고 더 움직이라. 단 네 마디로 표현되는 이 쉬운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비용, 곧 잃어버린 시간과 에너지, 감정의 상처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쪽은 다이어트를 시도한 당사자다. 목표 체중을 달성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날씬한 사람을 마법처럼 소환해낼 때까지 그들은 삶다운 삶을 유보한다. 이 사회가 날씬함과 도덕적인 가치를 동일시할수록 비만은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하게 될 것이고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가 거듭될수록 심리적인 충격은 커질 것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 뚱뚱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다수가 실패하는 일에 당신 역시 실패했을 뿐인데 당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80에서 95%의 사람들이 모두 의지 박약형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뚱뚱한 사람은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탓이라고?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으로? 뚱뚱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고 모두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세상에 다이어트에 실패한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은 단기간에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는 이 시대의 문화를 싫어하는 듯하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한번 실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거듭 살 빼기에 도전한다. 현대사회가 뚱뚱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을 의지박약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탓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실패하리라 예감하면서도 다이어트에도 몰입하는 이들도 많다. 실패한 다이어트는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 처음 운동하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듯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한다. 요요가 온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실패할 경우에 이런 해약. 다이어트는 언제나 그러면 실패하는 건가? 다이어트가 그러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을 존재하는 것은 왜일까? 80% 실패했다면 20%는 어찌해서 성공했을까? 자, 긍정적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볼까요? 공정보건교수로 영국 정부의 비만 문제에 관해서 조언하는데 수전 재원 자, 그 다이어트에 우리가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이어트 이후에 대체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감량 수준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종류가 따라서 달랐지만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효과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평가가 있었다. 제 교수의 연구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감량에 대해서 성공한 것을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자. 뚱뚱한 몸 자체를 질병이나 혈압과 동기질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오쪽으로 낙인 찍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섭식 장애를 일으키고 자유행동을 부추기고 자기 몸과 음식에 대해서 건전한 인식을 파괴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다이어트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고도 비만이 진행된 사람은 살을 빼기는 분명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나머지 정상체적인 사람들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믿을 만한 아직 밝혀진 것은 많지가 않지만 다이어트가 되어 살이 찌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 역설을 설명해줄 몇몇 기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녀 가운데서 80%가 10세 이전부터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만 하다. 17세 미국인 소녀 가운데서 78%는 자신의 몸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체중 제한과 관리 문제는 미국인의 일상 대화에 가장 자주 올리는 화제 중 하나로 미국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나는 다이어트가 비만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나친 환원주의로 오히려 이 책에서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힐 생각이다. 하지만 내가 비만의 원인이 고열량 음식 섭취보다는 우리 몸이 균형 있게 지방을 축적하는 데 실패할 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적어도 지난 40년에 걸쳐서 비만이 증가한 이유가 파이를 잘못 먹어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믿을 수 없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전략을 어떻게 해볼까? 3장에서 믿을 수 없는 주장. 설득력 없는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상체적인 사람들의 습관적인 다이어트가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 결과가 적지가 않다. 많은 이런 연구에서 건강상 문제에 요요가 되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되면은 비만 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죠. 동등한 사람은 대부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데 그리고 거의 모두 실패한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다양하게 보지만 대부분의 식이요법은 비교적 단기간인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이어트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3년, 5년 후에 또 여유를 겪고 덜 먹고 덜 움직이기 실천하고 친절한 저처럼 보이지만 윗바닥에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을 통제하고 착지하는 사악한 속성이 있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대면해야 할 진실은 지금 하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난 주방장은 무슨 전략을 쓸까? 내가 가장 권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하는 모든 정보와 주제에 대해서 평생 날 실험에 주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나 역시 뚱뚱해질까봐 두렵다. 비만이? 자, 요즘 들리는 말처럼 그리 심각하지만 않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